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범죄 피해자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서혜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서혜진 변호사님은 고은, 이윤택, 안희정, 텔레그램 N번방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든 사건에서 피해자 옆에 서 계셨던 분입니다. 서혜진 변호사님 모시고 독서 이야기, 또 인생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인생책 좀 길게 얘기하려는 책입니다.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 책 제 아내의 인생책이기도 하거든요. 진짜요? 네. 신기하네요. 저도 한 20대 때 읽었었는데 이 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언제 어떻게 읽으셨어요? 제가 이 책 한 2004, 5년쯤? 그 무렵에 처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간은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거는 90년대였던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때인데, 그때는 저 뭐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못 읽었고, 네. 대학교 졸업할 무렵이니까 한 2004년? 뭐 그쯤에 처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저희 집에 있던 책을 들고 왔는데 저도 그거예요. 네, 그 2002년에 표지. 나온 책이더라고요. 네. 아, 제가 2002년에 읽었으니까 비슷한 때. 네. 제가 읽은 조금 더 거네요. 아마 늦게 읽었을 거예요. 혹시 안 읽어본 청취자분 계실지도 네. 모르니까 일단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알랭드 보통은 너무 지금 세대도 다 아는 유명한 작가이죠. 네. 이분이 이제 26살 때, 무려 네. 26살 때 쓴 책인데요. 네. 원제는 Essays in Love예요. Essay in Love. 에세이인 이 원제가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 네.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으로 이제 제목이 번역이 됐는데, 오히려 이게 한국 독자들에게는 좀 맞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 사실 그냥 이렇게 좀 손님끼리 가기에는 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가 이제 그렇죠. 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가벼운 걸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음. 내용은 굉장히 좀 어떤 자신만의 어떤 철학적인 분석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데 주제는 결국 사랑에 대한 얘기거든요. 소설인 거죠, 일단? 네, 소설이에요. 일단 소설의 형식을 취하지만 네. 전체적인 스토리 속에서 간간히 어떤 뭐 감정이라든지 순간 뭐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전공이 철학이니까 철학적인 분석을 되게 시도를 많이 합니다. 뭐 네. 과학적인 분석도 했다가 심리학적 분석도 했다가 온갖 분석을 사실 다 시도를 하는 그런 책이에요. 아, 에세이라는 게 이제 한국에서는 뭐 외래어로서는 그냥 이제 수필 같은 느낌이지만 네. 사실은 뭐 학자들이 쓰는 맞아요. 글도 에세이라고 네. 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이 스토리는 그냥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난 클로이라는 여성과 네. 그냥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얘기예요. 근데 사랑에 빠지고 열렬히 막 사랑하다가 좀 하찮아지다가 익숙해지다가 그냥 서서히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비행기에서 공교롭게 또 헤어지게 되는 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네. 이 과정에서 클로이를 처음 만나고 계속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 사람과 정말 사귀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굉장히 이제 분석하고 타인도 분석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철학적인 뭐 분석과 비평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완전한 소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굉장히 독특한 형식의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뭐 스케일 큰 사건 같은 건 안 나오는 거죠? 전혀 둘이서 없어요. 사랑하는데 네. 뭐 전쟁이 나가지고 연락이 안 전혀 된다든가 없어요. 네. 뭐 알고 봤더니 뭐 어릴 때 헤어진 친남매였다든가 이런 거 없는 그런 거죠? 극적인 얘기가 전혀 없이 없어요. 예. 그냥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비행기에서 그냥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예. 현대의 젊은 남녀 네. 만났다가 썸 타다가 사귀다가 네. 썸은 참 짧게 타고 그렇죠. 바로 사귀고 바로 사귀. 알랭드 보통 이 작가 소개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프랑스 작가 아닌 거죠? 네, 이름은 영국 사람이죠. 영국 사람. 네, 잘 배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26에 이런 책을 썼다는 건 사실 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비범한 사람이에요. 비범합니다. 네.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분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근데 뭐 이분 다 아시지 않겠어요? 지금도 사실 책도 굉장히 많이 썼고 네. 또 뭐 유명한 책도 뭐 불안도 불안, 있고 뭐죠? 뭐 뉴스의 시대인가? 네, 비행기 공항에서인가요?
공항에서. 공항에서 네. 우리나라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공항에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책도 많이 쓰시고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이 좋아하고 아직도 교보문고 매대에 가니까 새로운 커버로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가 있더라고요, 책이.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도 아마 출연하셨었을걸요. 그래요? 네. 제가 뭐 무슨 짤방 같은 거 봤던 기억이 나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영국 작가. 네. 네. 자기도 아마 한국에서 인기 많다는 거 알아서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름이 보통이라 가지고 그런 것 같다 뭐 이렇게. 맞아, 그 얘기는 들은 것 네, 같아요. 별로 안 웃긴 유머 좀. 보통 사람, 알란드 보통 뭐 이런 건가 보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이 일단은 제가 20대 때 읽었을 때는 저는 막 인생 책이야 막 이런 느낌은 네. 아니었는데 아내가 인생 책이라고 하고 변호사님도 인생 책이라고 하시고 주변에 이 책 좋아하는 독자들이 되게 그죠. 많아요. 네. 되게 많고 사실 뭐 되게 출판사에서 무슨 뭐 베스트셀러로 만들겠다 막 작정하고 밀어준 책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꾸준히 팔려가지고 제가 2002년에 읽을 때는 주변에 그렇게 막 이 책 얘기하는 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70만 부 기념 리커버도 있고 70만 부. 네. 근데 내용이 막 엄청 무슨 대중적인 그런 플롯은 아니잖아요. 네. 뭐 뱀파이어가 이렇게 잘생긴 꽃미남 뱀파이어 나와가지고 뭐 사랑 빠지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누가 뭐 이렇게 백혈병 걸려가지고 죽는 얘기도 아니고. 근데 이게 한 세대를 넘어가지고 한국에서 70만 명이 책을 샀구나. 야. 그 여러 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책인데 그런 인기 비결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제죠. 그러니까 사랑인데 사랑에 대해서 그냥 되게 뭔가 이게 뭘까? 이 감정이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좀 시도를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신선함인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해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조금 더 뭔가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네. 사실 되게 쉽게 어떤 철학적인 이론이라든지 어떤 철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는 어떤 호기심 충족도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적 재미도 있고 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그렇죠. 궁금한 것들. 네. 근데 아무리 뭐 아리스토텔레스고 칸트고 해봤자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죠. 네. 그리고 거기서 뭐 연애는 뭐 이런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니까. 네. 근데 이게 참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제목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직관적이고 다 궁금하잖아요. 왜지? 이런 생각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 책에 뭐가 있길래 또 사람들이 많이 읽었고 왜 나는 너를 사랑할까? 사랑에 빠지면 또 그 네. 생각하게 되죠. 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고 많이 읽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랑이라는 그냥 인류 공통의 감정이고 또 이거에 대한 어떤 해석의 시도가 사실 이 책의 인기 요인일 것 같아요. 약간 이거 고백용으로 좀 선물하기 좋은 책 아니에요? 슬쩍 이렇게 이 책 좋아하면서 이렇게 살짝 뭐지? 뭐 이런 느낌. 제목은 그런데 사실 내용은 이게 고백용이라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쨌든 주인공 처음에 사랑에 빠진 여성하고 헤어지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또 딴 여자를 좋아해요. 이 주인공이 갑자기 그렇군요. 또. 그래서 그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결국에 이 책의 작가도 자기도 아마 저는 이 완벽한 어떤 그 사랑의 감정에 대한 해석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선물용으로는 아주 100점은 아닌 것으로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백용으로는. 제가 네. 일단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은 그 저자가 진짜 박학다식하다. 그리고 통찰도 있다. 이런 거를 인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처음에 읽을 때 약간 진짜 피곤하다. 뭐 그렇게 분석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누구는 이 책 보면서 진짜 통찰이 대단하다 이렇게 읽으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통찰까지는 아니고 그냥 지적인 위트 뭐 이 정도로 보실 것 같고 이번에 인터넷 서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독자 리뷰를 보는데 좀 유식한 찌질이 정확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찌질해. 그 분석을 너무 많이 하면 좀 찌질해 보이긴 해요, 사람이. 유식한 유식한 찌질이야. 네.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유식한 찌질이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 되게 이 작가가 저도 이게 참 공교롭게도 20대 때 한 번, 30대 때 한 번, 이번에 또 한 번 이렇게 3번을 읽었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귀여워요. 예. 초반에 처음 책을 봤을 때는 막 되게 막 뭐랄까 가슴이 뭔가 웅장한 마음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평범한 스토리 속에서 이렇게 비범한 걸 어떻게 잡아내지?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한 거에만 제가 초점을 뒀다가 나이가 좀 들고 이걸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찌질한 면에 또 다른 건데 그냥 되게 귀엽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네. 몰라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요. 분석이니까 열심히 분석을 하는 참 그런 마음이 분석 되게 느껴지는 열심히 거. 한다. 네. 그리고 또 참 아는 것도 참 많아요. 주인공이 네. 보면 모든 방면에서 참 다양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참 분석도 재밌더라고요. 재치가 있더라고요. 네. 뭐 비행기 좌석 같은 거 막 맞아요. 그려놓고 그림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클로이를 이제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나는데 네. 클로이와 나와 만나서 사랑에 빠질 확률을 막 수학적으로 계산을 막 해봐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 막 자기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뭐 그때 비행기가 몇 대고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을 확률 그리고 옆자리에 서로 앉게 될 확률을 계산해 보니 뭐 5,480분의 1의 확률에 딱 자기가 계산을 하는 것도 나와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클로이와 계속 공통된 뭔가를 찾아가면서 내가 이 여자를 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뭔가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분석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사실 초반엔 굉장히 좀 신선하고 재미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책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1장에 나오는데 네. 이게 사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그 비행기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고 이제 세관 검색 통과대를 이제 같이 지나가는데 네. 그 딱 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짐을 챙겨서 세관을 통과하는 순간 나는 이미 클로이와 사랑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감정인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기는 이미 클로이를 사랑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첫 파트에 나와서 사실은 이거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분석들이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군요. 그냥 사랑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이미 사랑에 빠진 걸 발견하는 네. 거군요. 사랑이라는 그래서 게. 그게 저는 상대에 대한 애정과 분석이 아니라 저는 사랑에 빠진 나에 대한 어떤 생각과 해석이 더 먼저인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귀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진짜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답이 나오면 네.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알고 봤더니 너의 외모가 뭐 너의 얼굴형이 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그거랑 딱 일치하고 뭐 매치율이 뭐 98점 몇 %고 너의 농담 중에 뭐가 나한테 꽂히고 막 이래가지고 나는 너한테 사랑에 빠졌다 하면은 이거는 좀 맞아요. 네, 로맨틱하지가 네.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기서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밴드인데 영국 밴드인데 에퀄렁이라는 밴드고요. Brighter Than Sunshine이라는 노래인데 네. 되게 좋습니다. 에퀄렁, Brighter Than Sunshine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서혜진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를 20대 때 한 번, 30대 때 한 번, 또 40대 때 한 번 이렇게 3번 읽으셨다고요? 네. 30대, 40대 때는 무슨 뭐 계기가 있었나요? 이게 참 뭐 집에 이 옛날 이 버전 책이 사실 그대로 저도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좀 어려운 얘기도 있고 또 한번 이렇게 펼쳐서 아무장이나 나오는 그걸 읽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상하게도 꼭 제가 책장에 항상 꽂아져 있는 책이었고 또 본의 아니게 그냥 30대 때도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읽은 건 아닌데 내가 이거 읽고 되게 좋았었는데 그때 20대 때 지금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펴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30대 때는 좀 20대 때랑은 좀 다르죠. 어쨌든 상황도 바뀌고 제가 막 결혼도 하고 그런 감정의 어떤 소용돌이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도 하고 해서 내가 이게 왜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었던 것 같고 40대가 되어서는 이걸 다시 읽으니 이게 이런 내용이었나 너무 내용을 제가 까먹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이 작가가 되게 귀여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재미있는 거를 유머를 굉장히 많이 구사를 했었는데 왜 그거를 내가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읽었어요.
제가 사실 뭐 알랭드 보통 이제 대작가죠. 대작가한테 막 귀엽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민망한데. 그렇네요. 진짜 아니 26세 알랭드 보통에게 하는 네네. 말. 네. 저 이번에 읽으니까 네. 귀엽다라는 말을 네. 표현을 좀 정정을 해야겠습니다.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되게 사랑스럽고 네. 그때는 조금 20살, 20살 때 읽을 때는 좀 피곤하네 했었는데 이 사람 쓴 사람도 좀 인생을 사랑하는구나. 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딱히 클로이를 사랑한다기보다 그냥 자기 주변의 네. 여러 가지 인생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아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이 긍정적인 사람은. 의미로. 네. 네. 굉장히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이고 결국에 자기의 감정의 그 근원이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해주고 싶어요. 저희가 조금 뭐 자기애가 강하다라고 하면은 뭐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아니고 네. 예.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사랑스러운, 또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네. 책의 말미에 결국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되게 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아마 독자들이 이제 알랭드 보통이 굉장히 영리하고 명민한 작가니까 독자들이 이 소설의 화자를 웃기게 볼 거라는 것도 네. 알았을 거예요. 맞아요. 결말을 그렇게 쓰면서. 근데 여기 이제 최근에 이 뒤에 이 역자의 말을 다시 보니까 자기가 네. 뭔가 이 유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다 아쉽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옛날 판에. 네네. 아마 그게 약간 우리 뭔가 그 이제 번역에서 오는 한계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진짜 이 그대로 보면 더 많은 어떤 위트와 유머가 느껴지는 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영목 네. 번역가님도 네. 제가 믿는 신뢰하는 항상 이 번역가인데. 알랭드 보통 거를 번역하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뭐 아. 대부분 이분이 번역하셨던데요, 아, 보니까. 그렇군요. 네. 저도 이번에 역자 후기를 읽으니까 조금 이제 이 2002년판 역자 후기는 네. 이 책이 이제 좀 가볍고 재미있는 네, 책이라는 식으로 맞아요. 좀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네. 아하, 그렇군요. 저희가 노래 듣기 전에 이제 클로이랑 사랑에 빠지는 화자의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왜 빠지는지 모르면서 난 사랑에 빠져 있었구나. 네. 사랑에 빠진 나를 발견을 하는데 법정 밖의 이름들에서 비슷한 에피소드가 남아가지고 네. 네. 어떤 의뢰인 사건 되게 안 받아야지 네. 하면서 막 거절할 이유 잔뜩 들고 갔다가 네. 받으신 사건이 있다면서요? 네. 네. 맞아요. 그게 친족 성폭력 사건 피해자였는데 네. 뭐 책에 뭐 구구절절 얘기가 나와요. 그때 뭐 너무 힘들었고 뭐 했고 뭐 자신감 제로였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제가 약간 그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그 시즌을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추워지는 날씨가 되게 싫어서 계절성 우울증. 네, 약간 좀 치고 싶다라고 좀 좋은 거절을 할 작정을 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친족 성폭력 사건이라는 게 또 이렇게 되게 힘들어요. 힘든 굉장히 사건이기도 힘들어요. 하죠. 네.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 사건. 실제로 법정에서도 입증하는 것도 참 맞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입증을 해도 사실 가해자의 처벌이 충분하지가 않은 대표적인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자 그리고 일단 피해자한테 그 막 잔인하게 그 피해를 입은 걸 다 끄집어내야 돼요. 저의 첫 번째 역할이. 가기 네. 전에 이미 끄집어내야 이거를 되는 거죠. 끄집어내서 이런 피해가 있었다는 네. 거를 서기에 써야 되니까. 쓰고 정리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피해가 100개가 있으면 사실 뭐 친족 성폭력 같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된 폭력의 피해자들에게는 한 10개 정도의 피해밖에 인정이 안 돼요. 사법적으로. 실제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개를 다 끄집어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판사가 이렇게밖에 인정 안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입증하기가 힘들어서 입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너무나 통계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이고 되는 거군요. 일상의 피해였기 때문에 피해자도 기억하는 것 기억에 자체가 한계가 있는 힘들고 거고 그리고 어쨌든 사법 절차 속에서는 뭔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증거도 뭐 그냥 계속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네. 뭔가 증거라고 할 만한 것도 참 이렇게 그렇죠. 네, 그 애매하고. 어린 시절에 입은 피해이기 때문에 뭔가 아무런 자원이나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피해를 남겨두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거꾸로 이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실은 이제 그거를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데 변호사를 구하는 일도 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막 이리저리 만나고 자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사실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 피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 정말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누군가를 계속 만나는 거 자체가 되게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네. 아무튼 제가 그때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저는 그럼 나보다 더 괜찮은 변호사 이 사람 소개시켜줘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절을 하면서 네. 그런 치밀한 거절을 계획하고 갔으나 결국에 그 친구 보는 순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오케이를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얘기가 에피소드 한 장이 있어요. 뭐 설아의 얘기가 그 이야기인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제가 뭘 어떻게 분석을 하겠어요.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알랭드 보통처럼 뭔가 내가 얘를 만날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하게 되었을 어떤 그 마음에 대한 분석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그냥 그렇게 될 운명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가 나와 만날 운명 그리고 내가 그 친구의 사건을 변론하게 될 운명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법정 밖의 이름들에서도 이제 결국 설명 못 하시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꼭 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이유는 잘 알 수 없는 일.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는 비논리적 관계. 설명되지는 않지만 좋은 인연. 네. 좋은 인연이었죠. 좋은 인연. 예. 근데 다행히 그 사건은 이제 그 사건은 잘 됐어요. 아직도 가해자는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사실 충분치 않죠. 그 친구의 피해도 제가 잔인하게 끄집어내서 사법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들 위주로만 드러냈기 때문에 사실 끄집어내지 못한 또 저도 알고 그 친구도 알고 있는 그런 정말 수많은 피해들은 사실 영원히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프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하다 보면 뭐 언제 뿌듯하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물론 이런 친구들을 돕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는 그래 죄를 졌으니까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처벌받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뭐 당연함을 느끼긴 하지만 아쉬움도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예, 이렇게 돼서 나머지 피해들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 영원히 이 친구에게 기억하는 경험으로 남아 있는데 사법의 언어에서는 없는 피해인 거죠.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책에 아마 그 가명이겠죠. 네. 설아는 이제 굉장히 씩씩하게 네. 이제 인사를 하고 나간 것 같아가지고 뭐 그 챕터를 넘길 때는 그래도 좀 읽는 부담이 좀 덜했던 네. 것 같아요. 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의 제일 유명한 대사가 나는 너를 마시멜로 한다라는 대사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냥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저는 몰랐어요. 이번에 작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유명했구나. 뭐 그래서 알았어요. 약간 기억이 날똥말똥 했는데 저도 이렇게 요즘 검색하면 AI가 결과가 쫙 나와가지고. 만나보죠, 그러면. 네. 네. 어쨌든, 네. 10장, 사랑을 말하기에 나옵니다. 네. 야, 근데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네. 좋더라고요, 그 장이. 네. 저는 약간 아이 서울유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이 서울유가 괜찮았던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때. 그 아이 서울유 카피라이트 만든 분이 아마 혹시 여기서 아이 마시멜로유 뭐 저도 참 신기한 게, 참 이게, 참,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 언어가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상하게 이 장을 보는데 아이 서울유가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약간 그게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쵸, 뭐 와닿지 않는다 했는데, 않았죠. 네. 그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되게 철학적인 의미를 담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괜찮았던 거였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 네. 나는 너를 마시멜로 한다. 네.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이제 한 번도 이 주인공이 클로이에게 사랑한다라는 네.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떠올리고 클로이의 생일날 이제 클로이가 평소에 입고 싶어 했던 스웨터를 포장해서 이제 어느 중국집에 가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니 이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 클로이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게 맞을까? 막 그림도 그려놔요. 나 막 넣어놓고 화살표로 사랑 이렇게 네. 써놨는데 그 말이 뭔가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치열하게 이 주인공이 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사랑이라는 말을 그대로 보내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도 결국 사회적인 언어이자 약속이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완전히 사적이고 싶은 이 개인적이고 싶은 이 순간에도 사랑이라는 말을 한다면 결국에 이 사랑에 대한 역사가 떠올릴 수밖에 없다. 뭐 쉽게 말하면 이건 거죠. 내가 예전에 클로이 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받았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되니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말고 이 사랑한다는 말 말고 무엇을 말하면 클로이에게 내 마음이 전달될까를 고민하다가 그때 그냥 클로이 옆에 있는 네. 마시멜로가 있었다고 해요. 마시멜로가 있길래 나는 너를 마시멜로 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랬더니 클로이가 바로 알아듣고 너무 네, 좋아하죠. 좋아하고. 근데 되게 좋은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이 마시멜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게 야, 이때부터는 이 클로이가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달콤한 말이다라고 이제 극찬을 하면서 이때부터 클로이와 나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입에서 맛있게 녹는 지름 몇 밀리미터의 달콤하고 말캉말캉한 물체로서의 사랑이 되었다라는 얘기로 이 장이 끝이 나는데 다시 보니 굉장히 훌륭한 장이었어요. 다시 보는데 다시 네. 읽는데 설레더라고요. 정말 저도 그러니까 좀 아이 서울류가 떠오르는 나도 되게 웃기긴 하지만 이게 되게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약간 법의 언어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 거를 이 사람 되게 옛날부터 말했었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하면서 되게 신선해서 다시 보니까 더 신선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20대 때 이 책을 읽을 때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네. 하나 있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신기한 게 아니라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 남녀가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육체 관계는 되게 쉽게 맺는데 I love you라는 말을 못 해가지고 막 되게 막 고민하면서 네. 그 말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장면들이 나오면은 네. 약간 단계가 I love you라고 말하는 단계가 더 이제 더 힘들고 더 이렇게 진지한 단계라는 게 1990년대 내지 2000년대 초반 한국 감성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치, 요즘은 이해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냥 이제 한국 사회도 많이 이제 변화해서 개방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말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소설가도 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이런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절대로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장을 보는데 알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거의 여기서 이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못 해가지고 무슨 언어 철학 논문을 쓰고 있는데 계속 심각하게 이 화자가 고민하는 거는 그 단어가 나오기 전에는 그 현상은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그 현상을 그 단어로 말해버리면 나만의 고유한 경험은 사라지는 거고 그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 단어가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제 뭐 정말로 언어 철학의 주제이죠. 주제인데 제가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법 얘기하고 뭐 범죄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너무 엮는 거 아닌가 싶지만 법정 밖의 이름들에도 이런 언어의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법정 밖의 이름들을 읽으면서 제가 맞아. 이 단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이 단어 나오기 전에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떤 문제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그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변호사님이 계속 현장에 계시면서 어떤 퍼뜨려 주신 단어고요.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이제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 이 말을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 그거 되게 낭만적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 수 있어요. 스토킹이라는 단어도 제가 20세기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거를 영어 단어에서 가져와서 범죄랑 연결해서 이거 범죄다라고 하셨고 교제폭력도 지금은 교제폭력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도 쓰나요? 지금은 국가기관은 공식적으로 교제폭력이라고 써요. 교제폭력. 경찰이 먼저 쓰기 시작해서 이제 데이트폭력은 잘 쓰지 않고 교제폭력이라고 써요. 그렇군요. 법률에는 아직 없는 용어이긴 해요. 그렇군요. 이런 단어들은 처음에 어떤 뭐 활동가 단체 같은 데서 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약간
무슨 언어의 생태계처럼 뭐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은 이 단어가 적절하다 이렇게 픽업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률에선 아직 만들어지진 않은 단어나 용어라면 네. 무엇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결국에는 피해자 지원 단체들의 현장의 어떤 그 목소리에 모으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인 것 같아요. 아니면 네. 우리보다 조금 이런 면에서 앞서가는 선진국들이 무슨 말을 쓰고 있는지 그것도 많이 참고가 될 수 있고 그래요. 이게 법정에서는 그러면은 이 단어가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조금 안 쓰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법정에서요. 들어서-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교제폭력 같은 경우는 이게 교제폭력이라는 용어는 사실 우리 법률에 없어요. 그리고 네. 교제폭력 자체가 개별적인 행위가 예를 들어 폭행에 해당한다. 뭐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면 그냥 폭행죄로 처벌되고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될 뿐이지 이걸 교제폭력이라 그래서 뭐 더 강하게 처벌한다든지 새로운 절차가 있다든지 아직 그런 법률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법원에서도 보면 예전에는 잘 쓰지 않았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다. 이게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가끔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뭐 양형을 설정하는 그 이유를 명시하는데 보면 뭐 교제폭력이란 얘기도 나오고 이 교제폭력은 뭐 엄중히 다뤄야 한다 이런 얘기도 가끔 쓰긴 해요. 그래서 아예 법률에 없는 말들이라도 이제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법원의 판결문에서 이거를 얘기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도 사실 네. 법률 용어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얘기를 사실 이제 판결문에 넣음으로써 이게 다시 한번 의미가 부여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 예전에는 그 단어가 그 현상을 가리켰는데 네. 이제는 조금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 현상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대로 쓰는 바람에 좀 이게 이 현상을 담는 그릇으로서 역할을 참 못하고 있는 그런 네. 단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제가 주로 하는 일에서 만나는 게 성적 수치심이란 얘기인 것 같아요. 수치심.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어떤 성범죄의 기본이 여전히 법률의 용어에도 그렇고 어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법률에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뭐 불법 촬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냥 다 촬영해서 되는 범죄가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처벌되는 범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성적 수치심의 유발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 네. 이게 세대 간의 경험에 따라 또 되게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은 이런 뭐 불법 촬영이든 성폭력 범죄 피해든 이 피해의 감정을 수치스러운 감정이랑 연결을 잘 안 시켜요. 그러니까 못 시키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여전히 사실 남아 있다면 결국에는 법률에 요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치심을 안 느꼈다라고 한다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을 당했고 내가 피해자인데 수사기관이 그럼 혹시 불법 촬영을 당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나요? 하고 물어보면은 그때 아니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그랬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던 사건이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에요. 네. 그 피해자가 그냥 경찰은 의례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법 촬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는 죄의 구성 요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냥 조사할 때 그래서 뭐 피해자분 뭐 수치심 느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너무 고민을 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요. 전 수치심 안 느꼈는데요. 그냥 기분이 더러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되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20대 네네. 초반의 여성 피해자였는데 이 말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1심에서는 이 가해자가 그러니까 피해자의 뒷모습, 레깅스 입은 뒷모습을 촬영해서 불법 촬영이 인정이 됐다가 항소심에서는 이 말에 집중을 해서 수치심을 안 느꼈다고 하지 않느냐. 이건 그 가해자의 네. 변호사 측이 이제 그렇죠. 주장하는 논리인 그리고 거군요. 판사도 인정을 한 거죠. 아, 무죄가 네네. 나왔거든요. 아, 무죄가 예, 나왔나요? 그래서 아. 이게 대법원으로 가게 돼서 네. 그럼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성적 수치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대법원이 이제 판결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치심에 대한 최초의 판결인데 저는 이 판결은 사실 좀 뭐 다른 의미도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 감정 굉장히 다양하다. 이 다양함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괜찮은 판례인데 사실 성적 수치심의 범위를 너무 넓혀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넘어서서 뭐 분노, 공포, 무기력 여기까지 다 포함된다. 근데 누가 수치심에 이런 문헌적인 의미가 공포,
분노 이것까지는 없잖아요. 약간 그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을 그렇죠. 좀 제대로 못하니까 예. 사법부에서 맞아요. 어떻게든 이걸 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국어사전을 조금 무시하게 됐고. 국어사전 완전 무시한 거죠. 문헌적인 의미를 너무나 넘어서는 해석이고 굳이 대법원이 이런 방식으로 수치심을 정의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미 굉장히 낡은 말이 되어버렸다면 그리고 지금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용어가 아니라면 국회에서 바꾸면 금방이거든요. 이거 바꾸자는 발의안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 일로 취급이 되다 보니 가장 나중에서야 이제 순번이 오는 거죠. 검토할 순번이 나중에서야 오는 거죠.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지금 그걸 둘러싸고 동적 평형이 동적 평형 상태입니다. 있군요. 변화와 뭔가 그런 얘기가 이제 오가는 상황인데, 네. 변화는, 그러니까 그 법률에는 아직 그대로 있지만,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는 이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안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양형위원회라는 거는 이 죄를 저지르면 네. 어느 정도 벌을 받아야 되느냐, 맞아요. 그걸 정하는 위원회. 주요 범죄에 그렇죠? 대해서 뭐 살인죄다라고 하면 기본 양형은 이 정도. 언제 감형되느냐, 언제 네. 가중되느냐 이런 거를 정하는 위원회인데 네. 성적 수치심은 더 이상 쓰지 않고 뭐 성적 불쾌감으로 대체한다라고 한 2년 전에 2, 3년 전에 성적 불쾌감.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변화는 있긴 한데 사실은 이 모든 변화가 법률에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면 제한된 변화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법률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저 단어는 바뀐 거죠. 이제 뭐 성범죄 피해자는 뭐 부녀자로 정하는 맞아. 그 이제 법률로는 바뀐 거죠. 옛날에 예를 들어 뭐 강간죄 객체 대상이다 하면은 부녀를 이제 강간했을 때 처벌이 되는데 여기서 부녀라고 하면 사실 문헌적으로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진짜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원이 해석한 적이 있어요. 네. 남편이 있는 여성뿐만 아니라 성숙한 여성을 모두 통칭하는 거다. 이런 판결도 있었어요, 예전에. 또 뭐 남자도 성범죄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 당시에는 되지 못했죠. 근데 이제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으로.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뀐 게 2013년도. 얼마 안 됐죠. 네. 네, 그것도 한 12년? 10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런 어떤 법률의 어떤 동적 평형 흐름에 있어서는 되게 초창기의 사람들인 거죠. 전체 대한민국을 100년 뒤, 200년 뒤에 본다면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초기 대한민국 시절의 인간들일 것이다. 어제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네, 이어지네요. 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맞아요. 저희는 아직 젊은 것이다. 젊은 대한민국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마시멜로우에 하다가 여기까지. 좋은 얘기였습니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 알랭드 보통도 젊을 때 썼고 막 이렇게 화자도 젊고 막 풋풋함이 느껴지고 지금 다시 보니까 이제 뭐 오히려 나이 들어서 보니까 막 생기를 얻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일의 힘듦 때문에 소진되고 이런 거랑 떠나서요. 그냥 어쨌든 뭐 젠더 폭력, 성범죄 이런 업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남의 내밀한 사연들, 그리고 이제 시작은 뭐 연애로 했을 때, 낭만적으로 시작을 했을 때 끝에 그렇지 않았던 사연들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좀 약간 남자라는 종족이 막 한심스럽다든가. 뭐 어쨌든 뭐 여성이 저지르는 성범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는 남성일 거고, 혹은 그냥 이렇게 어떤 성인과 성인이 무슨 이렇게 뜨거운 감정으로 만나는 것 자체, 그런 것 자체가 막,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다 그냥 로봇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은 건 안 드세요? 로봇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되게 저는 과도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20대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그 친구들이 10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배웠던 교육이 네. 저는 이렇게 신고하라는 교육을 많이 배운 세대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신고 정신, 그러니까 신고하라. 부당한 걸 봤을 때 신고하라 이건데, 저는 저 최근에도 그런 거 많아요. 대학생들 간의 어떤 그냥 평범했던 연애가 경찰서나 이제 법정에서 끝나는 경우가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관계를 이제 맺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제는 지금의 시대는 형성한 관계를 잘 끝맺는 거를 더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관계의 끝맺음이 경찰서나 법원이 되는 게 너무 슬픈 일인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뭐 실제로 뭐 어떤 그런 범죄적인 일이 일어나면, 네.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신고를 하는 거죠. 근데 하는 게 이게 맞는 건데. 물론 되게 당연히 이제 신고를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더 많이 얘기를 하죠. 네. 뭔가 그 관계 속에 가둬져서 적절한 시기에 구조 요청하지 못하고 우리가 피해자 보호를 못하는 네. 그런 거에 사실 집중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한편에서는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 와야 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도 분명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저는 물론 전 중범죄를 제외하고서 하는 얘기라는 전제에서는 그럴 때 있어서 우리가 참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관계 때문에 사실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신고는 사실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 요즘에는 느끼는 게 사실은 두 사람이 잘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중범죄 상황까지 전혀 안 가는 상황에서는 잘 해결하고,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뭐랄까, 나의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정리하는 데서 오는 자기의 어떤 받아들임도 필요하잖아요. 그 받아들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실은 다른 방식의 해결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까울 때가 분명히 저는 있어요. 당연히 어떤 연애 관계에서 범죄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은 네.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 네. 당연히 이제 국가기관이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치지 네. 않게 보호를 해야겠지만 네. 또 그거하고 별개로 요즘 이제 젊은 남녀를 보면은 이제 뭐 초식남 뭐 이런 단어 나온 지도 되게 오래됐는데 네. 그냥 뭐 이게 뭐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어떤 연애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연애라는 감정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의 감정 어떤 막 폭력적인 네.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이게 네. 폭력이라는 얘기가 맞아요.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되게 압도하고 우리가 어떤 자기를 잘 감정을 통제를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무릅쓰면서까지 내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흐르고 이런 네.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한번 해볼 만한 이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그거 자체를 이제 좀 두려워하는 그렇죠. 마음이 좀 있는 그러니까 것 굉장히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모르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만 해도 되게 좋은 시절을 보냈던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친구들은 저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았으면은 네. 이제 좀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런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맞아요. 이렇게 연애를 네.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롤 역할을 하는 그런 얘기도 없었던 맞아요. 것 그리고 같고. 이렇게 뭔가 네. 비대면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익숙하지 않은 그 집단에서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더 어려워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막 이건 범죄야, 처벌해야 돼 이런 문제는 사실은 당연히 한편에서는 지켜가야 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냥 진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의사, 동의에 대한 어떤 존중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는 그런 감수성 키우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거는 법정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고 그렇죠. 법정 밖에서 뭔가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일인데 네. 정말 한국 사회 과도기군요. 네, 그래서 과도기고 제가 청년기군요. 이런 사건이 가끔 올 때 되게 좀 슬프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함부로 제가 조언하지도 못해요. 이제는. 옛날엔 뭐 어른이다 하면 막 뭐 혼내고 뭐 조언하고 이럴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것도 사실 잘못하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게 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거를 그래도 한 10여 년 정도 해왔던 것만 해도 큰 네. 성장이네요. 근데 갈 길도 그럴 많이 수도 남아있고. 있어요. 근데 되게 네. 이렇게 되면 뭐 신고를 하지 말란 얘기냐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네. 사실은 아직도
이렇게 뭔가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자기의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훨씬 많은 건 맞아요. 엄청 많을 네. 테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확인하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이 여러 경로로 가능하게끔 이 사람들이 피해에 대한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과 관계 맺는 그 방식 그리고 어떻게 맺어나가야 되고 어떻게 그 관계를 끝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방법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처벌만으로는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의 그 화자처럼 이렇게 네. 분석하는 것도 괜찮아 얼마나 보이는데. 좋아요. 남한테 네. 피해 안 주고 이렇게 스스로 혼자 공부하고 해석하고 네. 너무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이 화자가 진짜로 있어가지고 네. 이런 글을 썼다면은 분명히 이제 글쓰기 실력도 늘어났을 테고. 자기 얘기 같지 네. 않아요. 그죠? 그런 것 저는 같아요. 작가의 자전적인 네.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네. 그 클로이에 해당하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그렇죠. 보여주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그래서 거. 여기도 되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많이 가요. 막 마지막에 클로이에게 가장 이제 안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 그게 뭔가 복수다.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막 자살 시도도 네. 하는데. 그 알고 보니까 막 알약을 다 먹었는데 발포 비타민을 먹어서 그대로 토하는 그런 되게 재밌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서 되게 자기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깨닫고 다시 저는 자기한테 집중하는 모습을 결국에 마지막에 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도 눈에 들어오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책이라서 저는 좀 이런 관계 맺음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좀 더 권하고 싶은 책이기도 해요. 제가 변호사님이랑 말씀을 나누다가 이 책이 점점 더 매력적이죠. 매력적이고 되게 네. 읽어야 되는 책이다 이런 느낌이 오는 네.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할 때 조금 농담처럼 이거 뭐 알고 봤더니 어릴 때 헤어진 남매 아니죠. 뭐 전쟁 안 들어가죠 하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약간 로맨스물이라는 게 좀 네. 약간 다 너무 현실에서 만나기 어려운 그런 로맨스들이잖아요. 네. 저희가 뭐 갑자기 뭐 재벌 3세랑 만나가지고 뭐 그렇죠. 따기 때리면서 뭐 맞아요. 사랑 시작할 것도 네. 아니고 뭐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네. 사랑할 것도 아니고 현대 남녀가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네. 굉장히 서스펜스와 스릴과 네. 엄청난 어드벤처인데 그런 거를 좀 보여줄 섬세하게 보여줄 그런 작품이 네. 막상 떠오르는 게 없어요. 없죠. 진짜 없어요. 네네. 그리고 저 이 글쓰기나 이런 형식도 굉장히 좀 재미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사실 작은 소논문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거 보면서 그때 약간 대학원 다닐 때 첫 학기를 들어갔을 때였는데 그때 이 책 나도 이런 논문 쓰면 정말 좋겠다라고 감히 생각했었던 때도 있었어요. 저희가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지고 저 뭐 계획 같은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논문도 계획. 혹시 그러면은 정말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요, 저는 아니면 안 써요. 네. 그렇습니까?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서 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말씀도 그런 책을 해주셨죠? 써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그 생물학의 어떤 주요 어떤 포인트들이 일어났던 그 장소들을 방문을 하면서 어떤 자기의 경험과 그 사람이 거기 있었을 때의 경험을 이제 상상하면서 써내려가는 그 글쓰기의 방식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굳이 생물학에 대한 얘기뿐이 아니라 우리가 법에 대해서도 해볼 수 있겠구나. 뭐 예를 들어 대구지방법원 앞에 가가지고 대구지방법원이 언제 생겼는데 여기서는 이런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때 뭐 어떤 사람이 있었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제목도 뭐 합법과 불법 사이 뭐 이렇게 지어서 냉정과 열정 사이 아니면 더 이렇게 스케일을 키워서 사실 미국 같은 데는 뭐 이렇게 뭐 대법원 그 지방의 어떤 법원에 가면 너무 건물들이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사적인 의미도 있고 네. 그런 것들 돌아보면서 물론 돈은 좀 들겠지만 그 지역의 어떤 지역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어떤 법률적인 어떤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면 참 더 쉽게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 수 있을까요? 네, 언제 쓰십니까? 그냥 꿈이다. 네, 그냥 한번 계획을 해볼게요, 제가. 네. 네,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책 나오면 또 장강명의 인생책 네. 출연하셔야 됩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서혜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마무리하는 노래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밴드, 계속 좋아하는 밴드를 얘기하는데 트래비스라는 여기도 또 공교롭게도 영국 밴드인데요. 아, 네. 드리프트 우드라는 네. 곡입니다. 근데 가사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물에 떠다니는 어떤 유목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목의 관점에서 좀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죠. 서현신 변호사님의 추천곡 트래비스의 드리프트 우드 들으면서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도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